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세무 2급 4주차 1차 시입니다. 자,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특별세액 공제 중 교육비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교육비는 몇 프로를 공제받을 수 있냐면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재는 315페이지부터 시작을 해서 316페이지에 걸쳐서 있습니다. 자, 일단 교육비는 본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본인인 경우에는 대학원까지 전액 공제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수강지원금은 빼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지급한 수강료 부분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직계 비속이 되겠죠. 직계 존속은 제외한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즉 부모님에 대한 교육비는 공제받지 못한다. 자, 직계 비속인 경우에는 대학교는 900만원, 그리고 유아, 초, 중, 고등학교는 300만원까지, 연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자, 장애인인 경우에는 소득 제한을 받지 않아요. 즉 장애인을 위해서 지출한 교육비는 전액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즉 등록된 시설에다가 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일반적인 그런 데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액 공제 가능하다. 그러면 공제 대상 교육비의 범위를 좀 살펴볼까요? 자, 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일단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공납금 이런 것들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제외되는 건 기숙사비, 학교버스 이용료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되고요. 학교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서의 그리고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경우 체육시설에 하는 건 급식비는 다 됩니다. 즉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해당이 돼요.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인 경우에는 됩니다. 여기는 초중 고등학생만 해당이 돼요. 대학교 안 됩니다. 자, 교육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연 50만원까지 한도로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복 입는 친구들이, 그렇죠. 중학교 고등학생들이죠. 그래서 그 학생들만 해당이 되고, 방과 후 교육에는 수업료하고 특별활동비는 해당이 돼요. 그래서 도서를 구입하는 이런 도서 구입비, 그 다음에 수업용 도서인 경우는 해당이 되는데 재료 있죠. 재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취학 전 아동인 경우에는 학원비도 됩니다. 그래서 수강료 돼요. 그런데 일주 1회 이상 실시를 해야지 됩니다. 자, 대학의 계절학기 수업료 가능하지요. 왜? 수업비로 들어가는 거니까 해당이 됩니다. 근로소득자가 자신을 위해 학자금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미리 받은 거에 대한, 즉 교육비를 받아서 학자금을 받아서 그걸로 교육한 데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교 학생들이 뭘 가냐면은 현장 체험 같은 거 가잖아요. 그리고 수학여행 이런 거는 1인당 3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안 되는 거는 아까 기숙사비하고 학교버스 이용료 이런 거 안 돼요. 그 다음에 학자금, 융자금 상환액. 융자 받은 거는 안 됩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자녀학자금. 우리 이제 회사에서 복지 차원에서 지급해주는 그 학자금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그걸로 낸 경우. 네. 자,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이런 것도 안 되고요. 학위 취득 과정이 아닌 대학교의 사회교육원의 교육비 공제받지 못하겠죠. 즉 국가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그런 시설에서 교육받았을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외국인 학교에서 교육받는 거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정규 교과과정이 아닌 예비 교육과정비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부금 가겠습니다. 교재는 317페이지. 자, 기부금의 공제 대상 범위가 있습니다. 법정 기부금은 100%, 우리사주 30, 지정은 30% 하고 10%. 10%는 종교단체예요. 자, 법정이라는 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무상으로 기증한 금액. 그 다음에 여러분 국방헌금 혹시 내보셨어요? 위문품 이런 거 해당이 됩니다. 천재지변에서 생기는 이재민 구호금 있죠? 그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등에 지출한 기부금 되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지출한 기부금 됩니다. 요거 밑줄 좀 그어놓으세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뭐 독립기념관, 대한적십자사 다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본인의 정치자금 기부금이 법정 기부금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10만원까지만 먼저 세액공제를 받으셔야 돼요. 자, 10만원까지 정치자금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 기부금으로 100% 다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사주 조합원이 지출한 기부금은 제외하지만 우리사주 조합에 지출한 기부금은 됩니다.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 외 기부금은 30% 인정해주고 종교단체 기부금은 10%. 그래서 종교단체 외라는 것은 회사에 가면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그 회비네요. 그거 해당이 됩니다. 여기 30%. 자, 뭐 사회복지 등 공익목적의 기부금입니다. 복지공동모금회를 위해서 한 거는 법정기부금이고요. 사회복지 그러니까 목적으로 기부한 거는 지정기부금이 되겠습니다. 자, 기부금 세액공제는 15%, 30% 또는 25% 해당이 됩니다. 자, 기본공제 대상자 나이, 소득 여건, 재건 없어요. 제한 없습니다. 자,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 대상 기부금은 몽땅 다 되고요. 15%, 그 다음에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정치자금 기부금 중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입니다. 그래서 30% 안 해주고 25%. 기부금은 2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부금의 2월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출분부터 먼저 공제합니다. 이게 올해 2020년에 바뀐 세법입니다. 예전에는 당해 지출분 먼저 해고요. 그 다음에 2월 된 게 있으면 그걸 공제해 줬는데 최근에는 2월 된 걸 먼저 공제하고 그래도 남는다 그러면 당해 지출분을 공제를 해줍니다. 정치자금은 근로자 본인은 다 돼요. 다 되고 그다음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형제자매인데 정치자금은 안 되고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만 됩니다. 그리고 2월 공제는 법정과 지정. 그래서 10년 동안 2월 공제가 가능하다. 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중복 적용되는 예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318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중복으로 받는 경우. 자, 국민연금은 신용카드 등 공제 이외 소득공제에 해당이 되면 여기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중복되는 것만 찾으면 되죠. 자, 의료비 가능합니다. 여기 밑줄 그어놓으세요. 의료비 공제받은 부분은 신용카드도 받고 의료비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비에서는 취약전 아동만 해당이 됩니다. 취약전 아동만 학원비, 뭐 체육활동비 이런 거 소득공제에서도 받고 신용카드에서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공제받은 부분, 공제받지 못한 부분 나누어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거는 의료비와 교육비가 해당이 된다. 소득세 신고와 납부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중간 예납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교재 319페이지. 자, 중간 예납이라는 것은 사업소득을 가지고 있는 거주자가 중간 예납 의무를 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중간 예납 의무가 없는 자가 있어요. 자, 의무자가 아닌 경우, 네. 신규 사업을 개시한 사람은 중간 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증 수시 부과하는 소득이 있는 사람, 수시 부과라는 건 그때그때 부과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중간 예납 의무가 없지요.
그 다음에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의무자가 직전 연도의 사업소득의 연말정산을 한 보험 모집인과 방문 판매인 음료 판매원 안 하셔도 됩니다. 즉 연말정산을 통해서 소득신고를 했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예납 그러니까 의무가 없는 사람, 네, 여기 의무 없는 사람, 여기 이렇게 고쳐 놓으세요. 네. 의무 없음. 자, 이렇게 의무가 없는 사람은 세 가지의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 예납 이제 고지와 징수를 하는데 중간 예납은 거주자에 대해서 관할 세무서장이 계산해서 11월 30까지 징수합니다. 자, 여기 11월 30까지 징수하는데 30만원 미만인 때에는 뭐 한다고요? 징수하지 않습니다. 자, 징수는 11월 30까지. 그런데 원래 고지납부가 원칙이에요. 즉 국세청에서 돈 내라고 보내요. 그럼 그거 갖고 납부하시면 되는데, 자, 소액부 징수라는 것은 세금이 적어서 징수하지 않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30만원 미만일 때는 고지서 고지서 발송 안 합니다. 그래서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확정신고 때 하시면 되겠죠? 네. 자, 중간예납 신고와 납부. 임의적 신고 대상자가 있고 강제적 신고 대상자가 있는데, 자, 임의적이라는 건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사업부진으로 인해서 중간예납 기준액의 30% 미달 시는 추계액을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임의적 신고 대상인자니까. 그래서 30%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계액으로 계산해서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게 임의적 신고 대상자입니다. 강제적 신고 대상자는 중간예납 기준액이 없는 거주자인 경우, 종합소득세 있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강제 신고합니다. 자,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사업자는 제외합니다. 즉, 그러니까 법인 사업자, 그 다음 개인 사업자 중에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사업자라는 건 그냥 단순하게 소규모의 그런 거를 해당이 되겠죠. 예, 그런 사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자, 확정신고는 언제 해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죠. 네. 자, 그래서 종합소득, 퇴직, 양도소득을 몽땅 다 합해서 확정신고를 합니다. 5월 30일이 지나서 신고하고 납부하면 가산세 붙어요. 네, 그래서 반드시 5월 31일까지는 신고 납부해야 된다.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자가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원천징수한 걸로 끝냅니다. 그리고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사람도 끝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사업이 되는 사업소득이 있어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업, 또 음료판매업 이런 사람들의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안 해도 됩니다. 왜? 이미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을 산출해 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하고요. 대신 근로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다. 종합소득 하셔야 됩니다. 퇴직소득만 있는 자도 퇴직소득세를 이미 산출해서 냈기 때문에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두 가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공적연금과 퇴직소득, 사업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 해야 된다 그랬죠? 예. 자,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사람, 분리과세, 이자 배당은 2천만 원. 연금소득은 사적연금 1,200만 원, 기타 소득은 300만 원만 있는 사람은 소득세 신고, 확정신고 안 하셔도 됩니다. 왜? 분리과세 이미 적용했으니까. 네. 자, 종합소득세를 분납할 수가 있어요.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1,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요.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득세의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22페이지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자, 소득세 과세 대상은 종합소득세와 퇴직소득, 양도소득이다. 맞죠?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자는 개인,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고 납세 의무의 범위를 정한다. 맞죠? 3번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과세 방식이나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네, 포괄주의 채택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종합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하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리과세한다. 분리과세가 아니라 분류과세예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분류과세. 자, 4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다음 중 소득세법상 각종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이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자소득 금액은 계산하는 경우에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아예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틀렸고요. 연금소득 금액은 계산하는 경우 발생한 은행에 지급한 수수료, 이게 아니라 연금소득 공제라는 게 일괄적으로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걸 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틀렸고요. 근로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발생한 업무상 출장 비용, 업무상 출장 비용은 회사의 경비로 사용되는 거고요. 근로소득 금액에서는 근로소득 공제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발생한 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 네, 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 필요경비로 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가볼게요. 다음 중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 배당소득입니다. 의제배당 해당이 되고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에 인정배당 되고요.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은 이익, 이것도 이익 배당이 되겠죠? 해당이 됩니다. 저축성보험의 보험 차익은 배당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이죠. 그래서 이자소득입니다. 4번이 그래서 배당소득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12번 다음의 근로소득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을 찾는 거예요. 자, 근로자가 제공받는 월 10만원 상당의 현물 식사, 10만원까지 비과세가 해당이 되죠. 자, 그 다음에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그 다음 육아휴직, 산전산후, 휴가급여 됩니다. 이거 비과세예요. 근로자 6세 이하의 자녀 보육 시 관련돼서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 금액, 이거 육아수당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0만원까지는 비과세. 본인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임직원, 자, 본인 차량이 없대요. 지급받은 자가운전 보조금의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과세입니다. 원래 자가운전 보조금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또는 배우자랑 공동 명의로 돼 있는 경우는 가능해요. 그렇지만 본인 차량이 아닌 걸로 자가운전 보조금을 받게 된다. 그럼 비과세 혜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14번 문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자와 사업소득 가진 사람, 즉 종합소득세,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즉 사업소득을 가진 사람과 근로소득자가 공통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으로 나열한 것은? 그랬어요. 즉 인적공제, 그 다음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거든요. 자, 부녀자 공제 가능합니다. 자녀 세액공제 가능하고요. 연금계좌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기부금 공제인 경우는 사업소득을 하는 사람은 사업소득의 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든요. 그래서 해당이 안 되고요.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누구만 받는 거예요?
근로자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해당이 안 되고요. 만약에 사업소득사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게 있으면 필요경비로 뺄 수 있거든요. 즉 경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공제 항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와 나와 다, 그래서 답은 4번만 해당이 됩니다. 기부금하고 신용카드 사용액은 다 필요경비로 뺀다. 근데 이제 필요경비로 빼실 때도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다. 그럼 빼지 못해요. 자,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5번 문제 가볼게요. 이현정 씨는 고용관계가 없이 일시적으로 모교에서 특강을 하고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되는 과세 문제에 대해 틀리게 설명한 것은 단 원천 징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종합소득 합산신고 시 15%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가정한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일시적인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고 의제 필요 경비 규정을 적용한다. 예, 의제 필요 경비는 그렇죠. 60% 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거 기타 소득이에요. 왜? 일시적으로 했으니까 고용관계가 없고 그래서 맞습니다.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더 불리하다. 불리하다라는 것은 기타 소득은 원래 몇 프로 빼죠? 20% 빼죠. 그런데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할 때 몇 프로 적용한대요? 15% 적용한다죠? 그러면 유리한 걸까요? 불리한 걸까요? 유리한 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불리하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틀렸어요. 즉 기타 소득은 20%고 종합소득은 15%를 뗀다 그랬으니까 서로 다릅니다. 자, 원천징수세액은 80만 원이다. 자, 15%를 적용하면은 80만 원이 되나요? 네, 됩니다. 왜냐하면 1,000만 원에 대해서 60%를 빼죠. 의제하는 걸 60%요. 60% 빼면은 40% 계산하니까 400만 원에 20%입니다. 그러면 80만, 428 해서 80만 원을 세금으로 내실 수 있어요. 요거는 기타 소득으로 봤을 때. 그죠? 네. 자, 4번. 원천징수세율은 총 수익 금액이 아닌 소득 금액에 대해 적용한다. 네, 소득 금액에 대해서 적용하는 겁니까? 수익 금액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총 수익 금액에서 공제할 거 모두 다 빼고 난 금액에서 원천징수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니까 4번도 맞는 거예요. 자, 19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닌 것은? 라고 물어봤어요. 자, 프리랜서 저술가 등이 제공하는 50만 원의 인적 용역 소득 맞죠? 일용 근로자가 지급받은 20만 원의 1급여. 그러면 일용 근로자는 얼마 띄죠? 15만 원. 그죠? 5만 원에 대해서 소득세 계산하시면 되겠죠?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100만 원의 보통예금 이자소득. 그래서 은행으로 받았으니까 14% 이자소득세 계산할 수 있어요. 공무원이 사업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의 뇌물로서 국세청에 적발된 경우 기타 소득. 자, 공무원은 원래 뇌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서 뇌물로 받은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틀린 거예요. 그리고 국세청에 적발이 된 경우에는 원천징수 안 합니다. 그냥 회수. 자, 22번. 다음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1번 한번 볼까요? 국외 근로소득의 비과세 최대 한도는 월 100만 원이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세요? 네. 300만 원짜리도 있었죠. 즉 원양어선 타거나 해외 건설 근로자 이런 경우에는 월 300만 원까지 비과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두 번째,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 근로수당의 비과세 요건은 월정급여가 19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2,500만원이다. 바뀌었죠? 210만원입니다. 210만원이고 총급여는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요건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틀렸고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전액 비과세이다. 네, 맞습니다. 요거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 전액 비과세가 해당이 됩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 근로수당 비과세는 월 24만원 이내의 금액이다. 월이 아니라 연 240만원. 연 240만원까지예요. 그래서 한 달에 100만원이고 그 다음 달 100만원이고 그 다음 달 40만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얘는 연 240입니다. 월이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식사와 식사대를 동시에 제공받는 경우 둘 중에서 비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없어요. 즉 식사는 비과세고요. 식대는 과세입니다. 이렇게 동시에 받는 경우, 즉 회사에서 제공하는 식사는 비과세, 그리고 식사대로 돈을 받는 경우는 과세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얘도 안 되고, 그래서 답은 하나밖에 없네요. 4번만 답이 되겠습니다. 자, 교재 327페이지에 이어서 또 할게요. 2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결손금하고 2월 결손금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1번. 사업소득의 2월 결손금은 해당 2월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최근에 발생한 과세기간의 2월 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자, 최근에 발생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발생한 것부터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10년 전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처음 발생한 것부터 하게 되겠죠? 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사업소득의 2월 결손금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 이자, 배당 순으로 공제를 한다라고 했어요. 교재 308페이지에 보시면 2월 결손금 공제 순서가 있죠. 자, 제일 처음 사업소득에서 빼는 거는 맞았어요. 그죠? 그런데 근로소득까지도 맞았는데 연금하고 기타하고 바뀌었죠. 그죠? 위치가 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에서 제일 먼저 근로소득, 그 다음에 연금소득, 그 다음에 소득, 기타소득, 그리고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주거용 건물 임대 외에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은 타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 임대업 소득에서만 뺀다 그랬어요. 다른 사업소득이나 근로, 기타 이런 데서 빼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3번이 맞았습니다. 4번. 결손금 및 2월 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 결손금이 발생하고 2월 결손금이 있는 경우 2월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아니죠. 그 해에 일어난 결손금부터 먼저 정리하고 남았을 때, 즉 소득이 남았을 때 2월 결손금을 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4번도 틀렸죠. 네. 자, 26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반드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살펴보니까 근로소득 금액이 7천만 원이 있고요. 복권 당첨소득 1억 원이 있어요. 자, 복권 당첨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거든요. 무조건 분리과세. 그러니까 뭐만 남아요?
근로소득만 남죠? 그래서 안 해도 됩니다. 퇴직소득 금액 5천만 원과 양도소득 금액 8천만 원이 있는 자. 자, 얘는 분류과세죠. 그래서 종합과세 하지 않죠. 그래서 얘도 틀렸고. 3번. 국내 정기예금 이자 소득이 2,400만 원. 일시적인 강연료 기타 소득이 330만 원. 자, 원래는 2천만 원까지 분리과세고 기타 소득은 300만 원이에요. 근데 이미 초과해 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종합소득을 확정신고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입니다. 4번은 일용근로소득 1,500만 원은 분리과세예요. 그죠?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그리고 공적연금소득은 1,000만 원 있는 자. 이렇게 나타냈으니까 연금소득을 연말정산할 때 하셔도 되니까 얘는 요것만 빼고 요것만 남는다. 그러면 안 하셔도 되잖아요. 연금소득 있는 자는 확정신고 안 해도 된다 그랬죠. 그거 하나만 있는 사람은 네. 그래서 얘도 해당이 안 되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중간 예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 그렇죠. 해당 안 되죠. 고지들 바른 자가 11월 30일까지 고지된 세액을 납부한 경우 뭐 납부했으니까 고지된 거 가지고 납부했으니까 중간 예납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중간 예납은 관할 세무서장의 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네. 고지에 따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간예납 추계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50%를 미달하는 경우 추계액을 중간예납 세액으로 한다. 50%가 아니라 몇 프로? 30% 미달하는 경우죠. 그때 추계액으로 중간예납 세액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50%라 그래서 틀렸어요. 30%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득세의 모든 이론을 모두 마쳤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실기 프로그램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